이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결국 연준의 대응을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연준이 뭘 하는지 보는 데 있어서 어떤 포인트를 봐야지 중요할까요? 연준이 아무리 금리를 올린다고 하든 아무리 긴축을 한다고 한들 공급망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스스로 진정이 돼서 전 세계에 있는 밸류체인이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서 물건을 잘 만드는 거, 이거는 연준이랑은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있었던 인플레이션은, 이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나왔던 인플레이션은 연준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연준이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뭐냐, 연준이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 연준은 나 인플레이션 진심이야, 그거 내가 인플레이션 잡을 거야 라는 시그널을 계속 보내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럼 내가 경제 활동을 좀 덜 해볼까? 연준이 저렇게 나온다 그러면 나도 집을 사려고 했다가 집을 사지 말까? 혹은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으면서 수요를 조금, 너무 크게 증가하는 수요를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연준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네.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에요. 네. 근데 연준 입장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할 수 있는 걸 했어요. 근데 안 잡혀. 그럼 이거 되게 낭패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연준을 믿게 하려면,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인플레이션 잡혔지? 봤지? 나 잘하지? 이렇게 돼야 될 텐데, 내가 금리도 올리고 이것도 했는데 안 잡혔어. 네. 그러면 너무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연준도 못 잡는 거, 그럼 이거 큰일 났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냐면, 우선은 빨리 심리를 완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수요가 너무,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거라는 수요가 계속되면은 인플레이션 잡기가 나중엔 더 어려워지니까, 당장은 지금 2022년 초부터 연준에 보여줬던 행보는 더 긴축적인 모습을 보여줄 거라는 시그널을 강하게 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 알았어 연준이 너 그렇게까지 나오면 그래 알았어 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일단 우선인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금리를 올리는 걸 순차적으로 할 텐데, 그 과정에서 이제 공급망이 어떻게 해소되는지, 코로나가 어떻게 진정되는지 여부, 이런 것들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금리 다 올려놨는데 코로나가 진정이 안 돼서 인플레이션을 못 잡아, 그러면 이건 진짜 큰일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칼집이 있다라고 치면, 카드는 이거는 다 빼서 휘둘리는 게 아니고 뺄 수도 있다 뺄 수도 있다 계속 보여주면서 사람들의 심리는 만져주되, 완전히 빼서 칼을 휘두르는 거는 진짜 아껴놓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저 같아도 마지막까지 조금 아껴둘 것 같아요.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해. 네.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그리고 또 연준이 금리 인상하는 거 말고도 요즘 양적 긴축이라는 또 머리 아픈 용어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새로운 용어들이 계속 나와서 아마 공부하시는 분들도 양적 완화 이제 이해했는데 양적 긴축은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양적 긴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반대말을 설명하는 게 쉬워요. 양적 완화라는 거를 말씀드리면,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소목님을 제가 이제 미국 정부라고 하고 제가 이제 연준이라고 하면요. 네. 미국 정부가 코로나 때문에 돈을 많이 써야 됐잖아요. 그래서 돈을 빌려야 됩니다. 네.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리는데 저한테 직접 얘기하진 않고 어디 시장한테 얘기해가지고 돈을 빌리려고 해요. 네. 그러면 연준에서 결과적으로는 연준에서 돈을 찍어서 소목님, 미국 정부한테 돈을 주는 형태가 될 겁니다. 네. 돈을 줬는데, 그러니까 소목님은 돈을 받고 미국 정부는 그 돈을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 썼죠. 네. 저한테는 뭐가 쌓이냐면, 네. 소목님한테 받을 돈이라고 적혀있는 그 장부가 쌓입니다. 네. 그 장부를 우리가 연준의 자산이라고 해요. 연준의 자산이 늘어나는 과정을 양적 완화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돈 풀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양적 완화예요. 그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제가 돈이 풀려서 나가는 과정이, 내가 받을 돈이 또 썼네 그러면서 장부가 계속 쌓이는 거, 그게 양적 완화라고 보면은, 양적 긴축은 뭐냐면은, 만기가 됐어요. 소목님 1년 됐으니까 돈 갚으세요. 그러면 소목님이 돈을 갚으면 종이도 이제 갚았으니까 줄게요 이렇게 하면서 여기 써있던 장부가 계속 줄어들겠죠. 이게 양적 긴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양적 완화와 양적 긴축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양적 완화는 통화량이 계속 늘어나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면은 나도 경제활동한다, 아무 문제 없다, 그냥 막 하자, 이런 분위기가 된다면, 양적 긴축이란 얘기는 금리 인상보다도 오히려 더 강력한 긴축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유동성을 회수하겠다라는 의미가 돼서 이 얘기는 연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긴축의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2022년 시작하자마자부터 양적 긴축 얘기가 나오고 네. 연준은 아주 강한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는 거죠.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연준은 지금 이걸 카드 꺼내기 전에 사람들로 하여금 심리를 강하게 지금은 너희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더 꿈을 꾸는 것이 아니고 좀 진정해야 될 때인 것 같아 라는 메시지를 아주 강하게 주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상황에 따라서 코로나의 상황에 따라서 연준의 태도도 많이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을 다른 표현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네.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물건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하는 거고 물건의 가격의 반대편에 있는 거는 화폐의 가치일 겁니다. 물건의 가격이 올라갈 때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는 네. 거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달러는 쓰레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달러 쓰레기 아니야. 야 금리 올릴 수도 있고 양적 긴축도 할 수 있어 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달러의 가치가 언제 올라가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네. 그럼 달러의 가치, 달러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헷갈리고 환율 그러면 헷갈리니까 달러를 수박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네. 그럼 수박의 가격은 언제 올라가나요? 네.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수박을 사람들이 더 먹고 싶어 할 때 수박의 가격이 올라가죠. 네. 여름에 막 많이 사려고 할 때. 맞아.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날 때 네. 수박은 올라가죠. 네.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흉년이 들었을 때. 그래서 수박 공급이 안 돼. 그럼 수박의 가격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두 가지를 똑같이 달러로 적용을 해보면 달러를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 달러를 많이 쓰게 될 때는 올라가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달러의 공급을 줄일 때 올라가겠죠. 네.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양적 긴축은 달러의 공급을 줄이는 겁니다. 그러면 달러가 쓰레기란 생각을 안 하겠죠. 그러면서 달러의 가치를 지킬 수 있고 이 얘기는 연결해보면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얘기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달러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건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달러를 쓸 수 있는 데를 많이 늘려주면 됩니다. 과거에 1970년대, 80년대에 페트로달러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에서 원유를 엄청나게 수입을 해야 될 때 원유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할 때였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원유의 거래는 사우디나 중동 국가한테 달러로만 해라 라고 얘기해서 이제 페트로달러라는 얘기가 나왔고 이 얘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달러를 쓰고 싶어하는 수요처를 굉장히 크게 늘리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달러의 패권이 유지될 수 있는 근간이 됐던 사건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름 살려면 무조건 달러를 써라고 하니까 그렇죠. 달러를 쓰라고 하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물건 살려면 거기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을 가지고 가야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수박 비유를 하자면 네네네. 야 내년부터는 수박 무조건 먹어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쵸, 그런 그쵸. 식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처럼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달러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러면 이런 생각은 한번 약간 상상력이지만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과거의 원유가 지금은 데이터다.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그러면 과거의 원유를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게 페트로달러라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가 중요해진 세상, 그리고 가상환경, 메타버스 이런 세상에서는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디지털 커런시, 달러로 된 디지털 커런시를 우리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를 허용해 주게 되면 가상 세상에서도 달러가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달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연준의 노력이 올해도 지속이 될 거고 이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던 건데 올해는 이제 가상환경 이쪽 세상에서조차 달러의 영향력을 계속 미치고 싶은 연준의 의지가 어떤 식으로 발현될지 궁금합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발현될지 저도 진짜 궁금해요.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연준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다. 할 수 있는 거는 사람들의 심리를 너무 엉덩이 들썩들썩 하지 마 라고 얘기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는 낮출 수 있는데 반면에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공급망 문제가 해소되는 건 아니니까 혹시라도 내가 미리 칼을 꺼냈는데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면 어떡하니 이런 고민들을 연준도 하고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상황 코로나의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연준이 대응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분명히 인플레이션의 진심인 연준을 지금 보고 있다. 그리고
가상 환경까지 고려해야 될 게 정말 많네요. 연준이 과연 이런 그 어려운 숙제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